자,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 원소의 주기적 성질 변화 중에 우리가 유효 핵전화 그리고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 공부할 부분은 이제 주기적 성질 변화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온화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좀 정리하셔야 되고요. 뭐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온화 에너지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 개념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교과서 92쪽부터 시작합니다. 92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이온으로 만드는데, 이온화죠. 이온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온이라는 게 양이온도 있고 음이온도 있는데 과연 어떤 걸 말하는 것이냐? 여기에서는 양이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온을 만드는데, 양이온이라는 건 전자를 잃는 거죠. 우리가 전자를 잃는다는 말은 전자 껍질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어디로 전자가 가는 것이냐? 바로 무한대 껍질로 전자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에서 가장 바깥 껍질에 있던 전자가 바로 최외곽에 있던 전자가 무한대 껍질로 갈 때 전자가 안쪽 껍질에서 바깥쪽 껍질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지요. 바로 이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의 뜻을 아셨습니까? 원자를 뭐로 만들 때? 양이온으로 만들 때. 자, 원자를 뭐로 만들 때? 양이온으로 만들 때. 그때 전자가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 전자를 떨어져 나가게 하려면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 에너지를 우리는 이온화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식으로 쓰자면 어떤 M이라는 원자가 M1가의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 한 개를 잃을 때 그때 흡수해야 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 상태의 원자로부터 전자 한 개를 떼어내어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을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란다. 플러스 1가입니다. 중성에서 전자 한 개를 떼어내어 플러스 1가를 만들 때 그때 흡수해야 되는 에너지. 이때 전자가 떨어져 나온다는 건 뭘 뜻하는 거다? 최외곽에 있던 전자가 무슨 껍질로? 무한대 껍질로 가는 것이다. 자, 예를 들면 수소 원자의 경우에 있어서 이온화 에너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한 개가 있는데 그 한 개의 전자가 K 껍질에 있는 거예요. 그 K 껍질에 있던 전자가 무슨 껍질로? 무한대 껍질로 옮겨간다면 그때 얼마의 에너지가 필요하느냐? 자,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1312kJ/몰 이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이온화 에너지예요. 자,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 정의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성 상태의 원자에서 중성 상태라는 건 전자수하고 양성자수가 똑같은 거죠. 그런 중성 상태,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를 띠고 있는 중성 상태의 원자에서
뭘 떼어낸다고요? 전자 하나를 떼어낸다고요. 전자 하나를 그러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간 상태가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되는 거고,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되기 위해서 흡수해야 되는 에너지가 되는데, 바로 전자가 떨어져 나간다는 건 어디로 가는 것이다? 무한대껍질로 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를 떼어내는 데 있어서 핵전화 혹은 뭐 원자반지름 이런 것들과의 관계성을 생각을 해봅시다. 주기율표상에서 원자의 반지름, 자, 잘 안 되네요. 자, 주기율표상에서 원자의 반지름, 원자의 반지름은 어떻게 변해가느냐? 원자 반지름은 알다시피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커져가죠. 그러니까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왼쪽 아래쪽이 원자 반지름이 커집니다. 오른쪽이가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죠. 라고 한다면 바로 큰 원자 반지름은 최외각 전자가 멀리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 반지름이 크면 전자를 떼어내기가 쉬워지는 거죠. 적은 양의 에너지로도 떼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 원자 반지름이 작으면 전자가 핵에 가까이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자를 떼어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듯 이온화 에너지의 어떤 크기 변화하고 원자 반지름 변화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오른쪽 갈수록 커지고 아래로 갈수록 작아진다. 오른쪽 갈수록 커지는 건 반지름이 작아지기 때문이다라고 해도 될 것이고, 아니면 유효 뭐 핵전화가 커지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 갈수록 커지는 건 뭐 이런 측면에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과연 오른쪽 갈수록 점점 커지는 게 맞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죠. 바로 이제 그게 뭐냐? 이 94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됩니다. 자, 94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 이온화 에너지에 관한 그래프가 나와 있긴 한데, 자, 볼까요? 자, 여기를 보면 이게 이제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란 말입니다. 보다시피 이온 에너지 그래프가 뭐 점차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죠. 중간에 두 번 꺾여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베릴륨과 풍소, 질소와 산소,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인과 황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순서가 바뀌는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순서가 바뀌어서 이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진다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뒤바뀌어 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이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적으로 증가한다.
대체적으로 증가한다. 아니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몇 족입니까? 2족과 13족, 15족과 16족에 있어서는 순서가 뒤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몇 족과 몇 족이요? 2족과 13족, 15족과 16족은 서로 순서가 뒤바뀝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슘 2족, 알루미늄 13족, 인 15족, 그다음에 황 16족. 그래서 2족, 13족, 15, 16족. 그러면 한 주기 내에서 크기를 비교해 볼까요? 1족보다 13족보다 2족보다 14족보다 16족에 15족. 네. 네. 잠깐만요. 얘가 14족에. 그럼 이제 여기 보면 16족이 먼저 있잖아요. 15족이 나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16족이 먼저 있고 15족이 더 높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17족, 18족 이렇게 순서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이온 에너지 순서는 2, 13족하고 15, 16족의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2족보다 13족이 더 에너지가 낮고 15족보다 16족이 더 에너지가 낮다. 이렇게 해서 이온화 에너지 순서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프 잘 보시면서 같은 족에 해당되는 것들은 가면 갈수록 점점 낮아지죠. 리튬보다는 나트륨이,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낮아지잖아요. 그건 주기가 바뀌기 때문에 아래로 가면 갈수록 이 이온화 에너지가 적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같은 족끼리는 비교가 가능한데 한 주기 내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대체적으로 증가한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증가한다 그러면 틀려요. 시험에 자주 나왔던 문항입니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증가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대체적으로 증가한다. 그게 괜찮죠. 같은 족끼리는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즉 주기율표 아래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자, 오른쪽 갈수록 커지고요. 왼쪽 갈수록 작아지고요. 아래로 갈수록 작아지고요. 위로 갈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방향으로 따지면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커지고 떼어내기 어렵고, 왼쪽 아래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떼어내기 쉽다. 뭘 떼어내기 쉽다?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의 변화는 이와 같은 경향성을 갖습니다.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고 왼쪽 아래로 갈수록 작아진다. 자, 이온화 에너지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했는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온화 에너지를 기본적인 정의로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전자를 한 개 떼어낼 때의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면, 두 번째나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전자를 계속 떼어내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전자를 계속 떼어낼 때의 에너지 변화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러줍니다. 이건 뭐냐면 순차적이니까 차례대로 이온하니까 전자를 떼어낼 때, 그때 필요한 에너지라는 의미죠. 바로 이제 차례대로 전자를 떼어낸다. 전자를
떼어낸다. 무슨 뜻이냐? 자, M에서 M1가를 만든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차례대로 전자를 떼어내는 거예요. 차례대로. 그러면 1가를 만들었잖아요. 1가에서 또 에너지를 가해주면 얘가 2가가 돼요. 그럼 이때를 뭐라고 그러냐? 이걸 E2라고 붙이고 이걸 2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러줍니다. 자, 2가짜리를 또 에너지를 가해주면 이걸 E3라고 그러고 이제 3가의 이온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3차 이온화 에너지 그렇게 불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결국은 1차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1차.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라는 말은 이 1차라는 단어가 이미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차례차례로 이온화시킬 때,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차례차례로 이온화시킬 때, 그때 필요한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자, 원자 M을 뭐로? M1가로, 이걸 뭐로? M2가로, 이걸 뭐로? M3가로,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로 이온화시킬 때 그때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고, 자, 원자를 1가로 만들 때 에너지가 E1, 1가를 만들 때 에너지가 E2, 2가를 3가로 만들 때 에너지가 E3, 3가를 4가로 만들 때 에너지가 E4,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걸 첫째 이온화 에너지, 이걸 둘째 이온화 에너지, 이걸 셋째 이온화 에너지, 이걸 뭐 넷째 이온화 에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크기가 차수가 높아질수록 무조건 커집니다. 그러니까 1차보다는 2차, 2차보다는 3차, 3차보다는 4차가 더 에너지를 많이 필요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보면 바로 반지름에 의한 어떤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유효 핵전화에 의한 차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게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 거니까. 무슨 뜻이냐? 자, 반지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원자보다는 1가가 됐을 때 반지름이 줄어듭니다. 1가보다는 2가가 될 때 반지름이 더 줄어들고요. 2가보다는 3가가 됐을 때 반지름이 더 줄어들고요. 3가보다는 4가가 될 때 반지름이 더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이 줄어들게 되면 어째요? 전자를 떼어내기가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원자에서 전자를 하나 떼어내는 것보다 1가에서 2가를 떼어내는 게 더 어렵다는 겁니다. 2가에서 3가를 떼어내는 게 더 어렵다는 거죠. 당연히 3가에서 4가로 떼어내는 게 어렵다는. 즉 전자를 하나 떼어낼 때마다 반지름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유효핵전화가 커지는 거죠. 가림 효과가 줄어드니까 유효핵전화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떼어내기가 더 힘들다. 그러므로 첫째 이온화 에너지보다는 둘째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고 둘째보다는 셋째가 더 크고 셋째보다는 넷째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온화 에너지적인 그런 변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변화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얻을 것이냐.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적용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번호 12번 마그네슘이 있다고 합시다. 자, 마그네슘은 1s2, 2s2, EP6, 3s2 혹은 K에 2개, L에 8개, M에 2개의 그런 전자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그네슘에다가 에너지를 가했어요. 첫째 이온화 에너지를 가했습니다. 그랬더니 마그네슘이 뭐로 바뀌죠? 플러스 1가로 바뀝니다. 그러면 1s2, 2s2, EP6의 3s1의 상태가 되는 거죠. 3s2에서 전자를 떼어낸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다시 또 에너지를 가하면 이게 마그네슘 2가 이온이 되겠죠. 자, 마그네슘 2가 이온이 되면 1s2, 2s2, EP6 하고 끝나버립니다. 여기서 또 에너지를 가하면 이게 이제 셋째 이온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면 마그네슘이 3가가 됩니다. 이때 전자 배치는 1s2, 2s2, EP5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쭉 이온 에너지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판단을 좀 해보자면 자, 마그네슘의 가장 바깥 껍질이 3s1입니다. 세 번째 껍질의 s오비탈에 3s2입니다. 두 개가 들어있는 상태인데 그 두 개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전자 하나를 빼서 그죠? 3s 전자를 빼서 3s1을 만들었어요. 전자를 빼내야 되니까 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이제 E1이라는 에너지입니다. 이게 첫째 이온화 에너지 혹은 그냥 이온화 에너지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 전자를 또 빼내는 겁니다. 여기서 전자를 빼내는 거 3s 전자 하나를 빼내게 되면 3s가 사라져요. EP6만 남게 되죠. 결국 EP6만 남게 되고 전자를 쉽게 뺏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E2입니다. 근데 전자가 줄었으니까 결국은 뭐 가리움 효과가 줄어든 거고 유액 전하가 커지는 거고 뭐 그로 인해서 전자를 떼어내기가 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E1보다는 E2가 조금 더 어렵게 이게 이제 반지름이 줄었으니까 떼어내기가 힘들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그네슘 이가 상태에서 이제 전자를 하나 더 떼어낸다고 합시다. 그러려면 에너지를 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3s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것보다 EP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 껍질이 안쪽이잖아요. 핵이 있고 여기가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세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를 떼어내는 건 뭐 쉽지만 두 번째 껍질에서 원자 핵에 끌려가고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건 더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전자를 떼어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세 번째 껍질보다 두 번째 껍질 떼어내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E3와 같은 경우에는 E1이나 E2보다 훨씬 크게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조사를 하면 어느 부분에서 급격하게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E2에서 E3 사이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죠. 이온화 에너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건 바로 뭘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껍질이 바뀐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순차적 이온 에너지가 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이 말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다. 그 부분에서 껍질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원자번호 12번인데 1s2, 2s2, EP6, 3s2가 되면서 바로 여기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E1보다는 E2가 살짝 크겠지만 여기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E3는 파격적으로 커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이 부분이 바로 뭐다? 껍질이 바뀐 부분이다. 순차적 이온화에너지 변화를 보면 어디가 최외각 전자를 떼어낸 부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최외각 전자를 떼어낸 부분이 이 앞쪽 부분이고요. 몇 개를 떼어냈죠? 2개를 떼어냈죠. 최외각 전자가 2개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조사하게 되면 그 원자가 최외각 전자가 몇 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참고로 그럼 그 원자가 몇 주기 원소인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몇 쪽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건 이 최외각 전자가 몇 개인가를 알아내면 됩니다. 최외각 전자가 1개면 1족, 2개면 2족, 3개면 13족, 4개면 뭐 14족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주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원자가 과연 껍질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이건 뭘 찾아보면 되냐면 급격히 증가하는 부분이 몇 개인가를 찾아보면 돼요. 주기는 자 순차적 이온에너지가 점점 증가하죠. 그러다 급격히 증가하죠. 다시 또 증가하다가 또 급격히 증가하죠. 다시 또 증가하다가 급격히 증가하죠.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데 바로 포인트는 바로 요 급격히 증가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뭐다? 이게 껍질이 바뀌는 부분이다. 이 껍질이 바뀌는 부분이 몇 군데 있는가를 찾아보면 돼요. 껍질이 만약 2번 바뀌었다. 그럼 껍질이 몇 개란 이야기입니까? 3개란 이야기죠. 껍질이 3개니까 2번 바뀌는 거예요. 급격히 증가하는 부분이 몇 군데냐? 뭐 급격히 증가하는 부분이 한 군데만 나왔다. 그러면 걔는 껍질이 2개라는 뜻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껍질의 수를 세어보고 그걸 통해서 주기가 몇 주기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족을 알아내는 건 첫 번째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는 요 부분이 몇 번째에서 몇 번째로 이렇게 바뀌었느냐, E3냐, E4냐 그런 것 따라서 이제 판단할 수 있고요. 주기가 바뀌는 건 전체적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조사했을 때 급격히 증가하는 부분이 몇 군데냐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물론 뭐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으셨겠지만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 관한 부분은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 나중에 학교에서 또 대면 수업을 할 때 순차적 이온 에너지 부분은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마치겠어요. 자, 뭘 더 설명을 할 것이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에 속하는 데가 몇 쪽이라고 그랬냐면 2족과 13족, 15족과 16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게 되는데 자, 왜 얘들이 순서가 뒤바뀌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베릴륨을 봅시다. 베릴륨은 원자번호 4번입니다. 1s2, 2s2가 되겠죠. 자, 5번 여기 있죠? 붕소입니다. 5번 붕소는 1s2, 2s2, EP1입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자를 하나 떼어내는 거죠.
즉 베릴륨이 뭐로 바뀌는 거냐? 1s2에 2s1으로 바뀌는 겁니다. 붕소가 뭐로 바뀌는 거냐? 전자 배치가 1s2에 2s2로 바뀌는 겁니다. 즉 EP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안정성 여부를 생각을 하는 거죠. 자, S오비탈은 동글동글한 모양의 오비탈이고 거기에 두 개가 반대 스핀을 가지고 존재하게 된다면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근데 그 전자 하나를 뺏어내서 ES에 전자가 하나만 있게 만들었네요. ES는 S오비탈은 두 개가 반대 스핀을 가지고 도는 게 안정적입니다. 그 전자 하나가 빠져나간 ES 오는 상태는 불안정한 상태야. 안정한 상태에서 불안정한 상태를 만든다는 건 힘든 거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베릴륨은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붕소는 보다시피 EP1이라고 하는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있는데 이 P 오비탈은 이렇게 세 방향으로 뻗어 있고요. 거기에 전자가 하나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어느 한 군데가. 그러면 이 두 군데는 전자가 없으니까 기울겠죠. 결국 붕소 같은 경우에는 이 한 개의 전자가 있음으로써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근데 그 한 개를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ES2까지만 끝내버렸잖아요. ES2까지 끝나면 매우 안정적인 상태가 되고 불안정해서 안정이 되는 건 에너지를 흡수하더라도 조금만 흡수하면 됩니다.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으로 가는 건 쉽거든요. 이게 쉽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가 조금만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의 베릴륨보다 5번의 붕소가 더 전자를 떼어내기 쉽습니다. P1에 있는 걸 떼어내는 게 더 쉽고 S2에 있는 걸 떼어내는 게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의 어떤 그런 안정성, 전자가 있음으로써 또 없어짐으로써 생기는 안정성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서 어디가 더 에너지가 낮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13조뿐만 아니라 15, 16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질소 한번 볼까요? 질소는 5번이고요. 1s2, 2s2, EP1입니다. 얘가 전자를 잃는다는 건 1s2, 2s2가 되는 거죠. P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있는 건 아주 불안정하거든요. 이 불안정한 상태의 전자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S2로 끝나게 됐잖아요. 안정적인 상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정해서 안정으로 오는 건 적은 양의 에너지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자, 6번 산소 같은 경우에는 7번 산소 같은 경우에는 1s2, 2s2, EP4입니다. 잠깐만요. 잘못했네요. 이게 지금 5번이 아니고 5족이니까 다시 7번이죠. 7번. 7번 질소 같은 경우 그리고 8번 산소 같은 경우 얘가 이제 15족 얘가 16족 원소의 경우 질소가 1s2에 2s2에 EP3고요. 산소는 1s2에 2s2에 EP4입니다. 얘는 요 EP3가 어떤 상황이냐? 오비탈 3개의 전자가 이렇게 하나씩 훈투의 규칙에 따라서 들어있는 상태죠. 이걸 뭐로 바꾸는 거냐면 EP2로 바꾸는 겁니다. 3개의 오비탈에 한 개씩 들어가 있는 건 안정적인 상태거든요. 균형이 딱 맞으니까. EP2가 되는 건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이건 불안정한 상황이 되면서 안정한 상황에서 불안정한 상황을 만든다는 건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아지는 거고요. 산소는 EP4예요. EP4면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자가 지금 이제 둘 하나 들어있는 건데 둘 하나 들어있는 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걸 뭐로 바꾸는 거예요? EP3로 바꾸는 거죠. 뭐로? 이렇게 하나 들어있는 걸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는 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지만 뭐로 바꾸는 거예요? 안정적인 상태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즉 매우 적은 양의 에너지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질소보다 원자 반지름은 더 적지만 전자를 떼어내기는 더 쉽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돼요. 이온화 에너지가 한 주기 내에서 변화돼가는 양상이 무조건 증가한다가 아니고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대체적으로 증가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2족하고 13족, 15족과 16족이 서로 순서가 뒤바뀌는 상황이 왜 일어나느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 이유를 보자면 그냥 안정성 때문이죠. 전자 배치의 안정성 때문에 이들의 어떤 에너지 차이가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보다시피 15족이 16족보다 에너지가 높고 뭐 2족보다 13족이 에너지가 낮은 뭐 이런 형태의 이온화 에너지 변화 그래프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생각을 하자면 1차 이온화 에너지를 우리가 봤을 때 이 그래프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에너지를 떼어내기는 요 나트륨이나 리튬 같은 이런 원소들이 쉽죠. 에너지가 낮잖아요. 근데 얘들의 전자를 떼어내고 나면 이제 얘들은 뭐처럼 전자 배치가 바뀌느냐, 아르곤이나 네온이나 헬륨처럼 전자 배치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한 개 떼어낸 상태의 이온화 에너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원소들의 위치가 하나씩 당겨지는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에 해당되는 그래프의 모습 중에서 2차 이온화 에너지에 해당되는 그래프는 2차 이온화 에너지에 해당되는 그래프는 바로 1차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에 그 한 족을 옮겨버린 듯한 그런 이제 모습으로 나타난다. 자, 이게 1차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잖아요. 그러면 2차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는 리튬이 높게, 그다음에 베릴륨 이런 식으로 어떤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가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가 리튬, 여기가 나트륨, 뭐 이온이겠죠. 이게 이제 요게 1차라고 한다면 요게 2차 이온 에너지 그래프가 됩니다. 요게 이제 칼륨 이런 식으로. 여기 제일 밑에 나타나는 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마그네슘 일가가 되겠죠. 얘는 여기가 베릴륨 일가 뭐 이런 상태로 일가짜리 이온의 상태를 생각하면 전자 배치가 마치 한 번호 앞에 있는 것 같은 전자 배치가 되면서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 전체적인 개형이 약간씩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 나중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차 이온 에너지 그래프와 2차 이온 에너지 그래프는 그래프 모양이 비슷해요. 단지 1차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에 속하는 원소들이 2차 이온 에너지 그래프에서는 한 단계 앞으로 이렇게 간 듯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학교 오시면 더 자세한 내용 정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